밤마다 잠 못 이루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통장 잔고 때문에 수급비가 끊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분들 말입니다. 저는 지난 45년간 복지 현장에서 일해온 72세 복지 정책 연구가 김동환입니다. 작년 12월 강남구 복지관에서 벌어진 참혹한 일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77세 어르신이 손자 축의금 150만 원을 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어요. 깨어나자마자 하신 첫 마디가 이제 굶어 죽어야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50만 원 정도로는 절대 자격을 잃지 않는데 말이에요. 이런 무지막지한 거짓 정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고통받고 계신지 아십니까? 제가 45년간 현장에서 목격한 가장 처참한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서울 거주자는 재산을 모두 합쳐서 1억 4백만 원까지 완전히 안전합니다. 경기도는 8,500만 원, 그 외 지역은 5,800만 원까지 괜찮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이 황금 같은 정보를 모르고 계세요. 더 놀라운 건 2025년부터 자동차 기준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겁니다. 기존 1600cc 200만 원에서 2000cc 5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됐어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인지 감이 오시나요? 기존에는 2015년식 아반떼도 못 가졌는데 이제는 2019년식 소나타까지 가능해진 거예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소득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재산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 말은 자녀분들 소득이 꽤 높아도 부모님이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근로소득 공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낮아져서 훨씬 많은 분들이 일하면서도 혜택을 받게 돼요. 월 100만 원을 버시는 67세 어르신이라면 기존에는 생계급여를 겨우 6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이제는 26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런 변화로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아직도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45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들이니까 믿고 들어보세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내용이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셔야 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2025년 달라진 엄청난 혜택을 놓치고 억울하게 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포기하려고 하시거나 자녀분 명의로 재산을 옮기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앞으로 8가지 핵심 변화를 통해 여러분이 절대 손해보지 않는 비법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첫째로는 2025년 최신 재산 기준을 지역별로 정확히 분석해 드리고요. 둘째로는 자동차 기준 완화 내용을 실제 계산법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셋째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와 근로소득 공제 확대 혜택을 다룰 예정입니다. 넷째로는 의료급여 혁신과 건강생활 유지비 2배 증액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다섯째로는 주거급여 인상과 청년 분리지급 혜택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섯째로는 교육급여 확대와 자활사업 지원 방안을 말씀드리고요. 일곱째로는 신고 의무와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해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2025년 변화사항을 종합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복지 혜택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이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재산 기준의 엄청난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아직도 옛날 기준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이에요. 기본 재산액이라는 마법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금액까지는 아예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서울 거주자는 9,900만 원까지 완전히 공제받습니다. 경기도는 8천만 원, 광역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추가로 생활준비금 500만 원이 더 공제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이라면 총 1억 400만 원까지는 완전히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야 비로소 소득으로 환산되기 시작해요. 소득 환산율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월 1.04%로 계산해요. 일반 재산은 월 4.17%고요. 금융재산은 월 6.26%로 가장 높습니다. 자동차는 월 100%인데 이건 뒤에서 따로 설명드릴게요. 계산 방식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전체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빼고 거기에 환산율을 곱하면 월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나와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분이 전세금 7천만 원에 통장에 3천만 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총 재산이 1억 원인데 서울 기준 1억 400만 원보다 적으니까 완전히 안전해요.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만약 총 재산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어떨까요? 1억 5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을 빼면 4,600만 원이 남아요. 이 4,600만 원에 월 1.04%를 곱하면 월 47만 8,400원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76만 5,444원이니까 76만 5,444원에서 47만 8,400원을 빼면 28만 7,044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서론이 길다고 불평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기본 계산법을 모르면 나중에 큰일 나니까 꼼꼼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역별 차이도 엄청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어디 사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 천지 차이예요. 서울에서는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시골에서는 탈락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이자 소득도 조심해야 합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100% 소득으로 잡혀요. 월 1만 원 이자가 나와도 그 1만 원만큼 수급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목돈이 있으시다면 이자 나오는 상품보다는 일반 입출금 통장에 두는 게 나아요. 요즘 금리가 워낙 낮아서 이자 차이도 별로 안 나거든요. 부채도 공제됩니다.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차감해줘요. 단 자동차 가액에서는 부채를 빼주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이 있으시다면 꼭 신고하세요. 재산에서 빼주니까 수급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제 정말 놀라운 소식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2025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동차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했는지 아세요? 기존에는 1,600cc 미만의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인 차만 일반 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받았어요. 그 외 모든 차량은 100% 소득으로 환산됐습니다. 500만 원짜리 차가 있으면 월 500만 원 소득이 있는 것처럼 계산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기준이었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인지 실감하시겠어요? 2018년식 소나타도 이제 괜찮다는 뜻입니다. 아반떼나 K3 같은 준중형 차는 물론이고 소나타나 K5 같은 중형차도 연식에 따라 가능해져요.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중고차 시세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더 유리해요. 중증장애인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2000cc 미만 차량은 아예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유공자 상위 등급 1급에서 3급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생업용 자동차도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차량가액의 50%만 공제해줬는데 이제는 100% 공제해줘요. 단 생업용 자동차는 일대만 인정됩니다. 화물차나 택시 같은 영업용 차량이 대표적인 생업용 자동차예요. 다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에는 더 큰 혜택이 있습니다. 6인 이상 가구나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2500cc 미만 차량까지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아요. 대형 승합차도 이제 걱정 없이 탈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그만 보시면 가장 중요한 자동차 계산법을 놓치게 됩니다.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월 소득 150만 원인 4인 가구가 1999cc 450만 원짜리 소나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기존에는 차량가액 450만 원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돼서 총 소득 인정액이 600만 원이 됐어요. 4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195만 1287원이니까 완전히 탈락이었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450만 원에 4.17%인 18만 7,650원만 소득으로 환산돼요. 총 소득 인정액이 168만 7,650원이 되니까 수급자로 선정되고 월 26만 3,637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가짜 정보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내용이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자동차를 팔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잠깐 기다려 보세요. 2025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팔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연식이 좀 된 차량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동차 명의를 자식에게 넘기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나중에 들키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차라리 정당하게 소유하고 계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수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연소득 1억 원이나 재산 9억 원을 넘으면 부모님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 재산 12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감이 오시나요? 연봉 9천만 원짜리 직장을 다니는 자녀가 있어도 이제는 부모님이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아파트 한 채 값이 11억 원인 자녀가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더 놀라운 건 65세 이상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75세 이상만 20만 원 더하기 30% 추가 공제를 받았는데 이제는 65세부터 가능해져요. 월 100만 원을 버시는 68세 어르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30% 공제만 받아서 소득 인정액이 70만 원이었어요. 생계급여를 겨우 6만 5,444원밖에 못 받으셨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20만 원 더하기 30% 공제를 받아서 소득 인정액이 50만 원이 됩니다. 생계급여를 26만 5,444원 받을 수 있게 돼요. 무려 4배나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모르고 일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실 수 있거든요. 부양의무자 기준에는 예외 조건들도 많이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는 자녀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는 자녀가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나 보호 종료 아동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돼요. 이런 특례 규정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도 부모님이 수급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억울한 일이죠.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내용인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완화됐어요. 기존에는 3급지였는데 4급지로 세분화되면서 공제액이 대폭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1억 200만 원에서 2억 2,800만 원이던 게 1억 9,500만 원에서 3억 6,40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부양비 제도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받지도 않은 돈을 받은 것처럼 계산해서 수급비를 깎던 불합리한 제도였어요. 이 부분도 앞으로 바뀔 거라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런 변화들로 약 3만 8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해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까지 합치면 총 7만 1천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중에 여러분도 포함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서 줄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주의 원칙이에요.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을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부르는데 전국에 100만 명이 넘는다고 추정됩니다. 의료급여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뉴스는 건강생활 유지비가 2배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기존 월 6,000원에서 1만 2천원으로 증액돼요. 이 돈은 의료급여 일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매월 1일에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돼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이 돈이 먼저 차감됩니다. 만약 한 달 동안 병원에 안 가셔서 돈이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해 상반기에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혜택이죠.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제도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정액제였는데 2025년부터는 정률제로 변경돼요. 진료비에 비례해서 본인 부담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부담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있어요. 2만 5천 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약국에서는 본인 부담금 상한을 5천 원으로 설정했어요. 의료급여 보장성도 계속 확대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지속 추진한다고 해요. 실제로 이전되지 않은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에 포함해서 산정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부양비 때문에 수급 탈락자가 양산되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의료급여에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연간 365회를 초과한 과다 외래 진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상향하는 차등제를 도입합니다.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예요. 급여일수 관리와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도 개선됩니다.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수급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했어요. 건강생활 유지비 2배 증액이 대표적인 예죠.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본인 부담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 치성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여환자가 해당돼요.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분이나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도 면제됩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지금 끝까지 안 들으시면 의료급여 혁신 혜택을 놓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제도 개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급자의 건강권 보장입니다.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충분히 받으시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줄여보자는 취지예요. 수급자분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시겠죠?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수급자 보장성은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의료급여 제도는 계속 발전할 예정입니다. 수급자분들께서는 이런 변화들을 잘 활용하셔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허위 정보에 속지 마시고 정부 공식 발표를 믿고 들어보세요. 주거급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준임 대료가 전국적으로 급지별 가구원 수별로 11,000원에서 24,000원까지 인상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감이 오시나요? 1인 가구 기준으로 3급지에서는 12,000원이 인상되어 매월 228,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 비용도 29%나 올랐어요. 경보수는 133만원, 중보수는 234만원, 대보수는 무려 360만원이나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취약이나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청년층을 지원하는 거죠.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자녀도 따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서울 강남구에 사는 79세 김순덕 할머니는 작년에 이 제도를 몰라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손자가 대학교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청년 분리 지급을 신청하지 못했거든요. 매월 2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1년 동안 240만 원을 놓친 거예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83세 박철민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손녀가 서울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어요. 알고 나서는 바로 신청했더니 매월 추가로 18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혜택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청년 분리지급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야 합니다. 같은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료 지불 내역이 필요합니다. 분리거주 사유와 미혼 증빙 서류도 제출해야 하고요. 전입신고는 필수 요건입니다. 하지만 제외 대상도 있어요. 부모 가구의 주거 유형이 사용대차나 공동생활가정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가족 해체 방지나 가정위탁 보호로 인한 별도 가구는 예외예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사용대차로 거주가 불가피한 사례로 인정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런 세부 사항들을 놓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 정액만으로 판단해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292만 원 이하죠. 임차 가구에게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되 기준임 대료를 상한으로 합니다.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비용을 지원해요.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에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교육활동 지원비가 평균 5% 인상됐어요. 초등학생은 연간 48만 7천 원, 중학생은 67만 9천 원, 고등학생은 76만 8천 원을 받게 됩니다. 이 돈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교육활동에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교육급여 바우처는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에는 현금으로 지급됐는데 이제는 전용카드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허용된 범위 내에서 교육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용품, 교복, 체육복, 참고서, 문제집 등을 살 수 있어요. 학원비나 과외비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강의 수강료나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괜찮고요. 하지만 음식점이나 오락실, 노래방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교육과 관련 없는 곳에서는 결제가 안 됩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카카오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사용 내역을 알려줘요. 잔액도 확인할 수 있어서 관리가 편합니다.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받아요. 이 부분은 바우처가 아니라 학교에 직접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이에요. 1인 가구는 월 119만 6,006원, 4인 가구는 월 304만 8,887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한 자산형성 지원이 대표적이에요. 희망저축계좌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활동을 하는 분들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더해주는 제도입니다. 3년 동안 총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줘요. 3년 후에는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사업자금, 교육비, 의료비 등이 가능합니다. 지금 놓치시면 평생 후회할 자산 형성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자활 근로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시장 진입형, 인턴 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으로 구분됩니다. 참여자의 역량과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자활 근로에 참여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급여를 받으면서도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자활기업 창업 지원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자활기업을 운영하면 완전한 자립이 가능해져요. 정부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취업 상담과 직업 소개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기회들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신고 의무와 변동사항 신고 기준을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세요. 먼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경우부터 말씀드릴게요. 월 소득이 새로 생겼을 때는 무조건 신고하셔야 해요. 일자리를 구했거나 연금을 새로 받기 시작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가족 상황이 바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취업했거나 결혼했을 때, 가족이 사망했을 때도 신고해야 해요. 전출입이나 군 입대, 30일 이상 장기 입원할 때도 신고 대상이에요. 큰 재산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사거나 큰 보험금을 받았을 때가 대표적이에요. 그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뭘까요? 용돈을 받을 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자식이 주는 생활비나 명절 용돈 같은 건 소득이 아니거든요. 작은 보험금도 마찬가지예요. 몇백만 원 정도의 상해 보험금은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금이나 예금이 만기될 때도 신고할 필요 없어요. 원래 있던 돈이 형태만 바뀐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부터가 큰 돈인지 궁금하시죠?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지만 제 경험으로는 1천만 원 이상이면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인천 계양구에 사는 74세 이영자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보험이 만료되면서 3천만 원을 받으셨는데 이게 신고 대상인지 몰라서 고민하셨어요. 다행히 제때 상담을 받아서 신고했더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80세 정광수 할아버지는 좀 다른 상황이었어요. 손자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1,500만 원이나 받으셨거든요. 결혼 준비비로 바로 쓰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산 증가가 아니었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담당 공무원들도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신고를 깜빡했다고 바로 수급비가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나중에 신고해도 이해해줘요.
단 일부러 숨기거나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럼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부당하게 받은 급여는 전액 환수됩니다. 이자까지 붙어서 돌려줘야 해요. 심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부정수급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부정수급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고발 대상이에요. 진짜 무서운 일이죠.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런 실수들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어디서 하면 될까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사회보장과에서 할 수 있어요. 전화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연락하시면 돼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고요. 45년간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가장 큰 보람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예요.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고 세금도 내셨으니까 당당하게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서울 거주자는 재산 1억 400만 원까지 안전하고 경기도는 8,500만 원, 그 외 지역은 5,800만 원까지 괜찮아요. 2025년부터 자동차 기준이 2000cc 500만 원으로 확대되니까 웬만한 승용차는 다 괜찮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도 연소득 1억 3천만 원, 재산 12억 원으로 완화됐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근로소득 추가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건강생활 유지비도 월 1만 2천 원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자녀분들도 별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교육급여도 5% 인상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작은 돈 걱정하지 마세요. 몇십만 원이나 몇백만 원 가지고는 절대 수급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만 신고하시면 돼요. 용돈이나 일회성 보험금 같은 건 대부분 문제 없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있어요. 자식 명의로 돈이나 재산을 숨기지 마세요. 위장이혼이나 가족관계 해체 같은 편법도 쓰지 마시고요. 나중에 들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경기 안양시에 사는 78세 한복남 할머니는 작년에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자녀분이 재산을 할머니 명의로 옮기자고 했는데 다행히 상담을 받고 포기했어요.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충북 청주시에 사는 82세 윤태식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어요.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눠서 돈을 숨기려고 했는데 복지 담당자가 모든 통장을 조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포기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격이 되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웃이나 친척 중에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정말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2025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정말 큰 전환점이 될 해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받는 금액도 늘어났어요.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혹시 탈락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거든요. 법도 계속 바뀌고 기준도 완화되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세요. 제가 45년간 현장에서 보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시는 분들이 결국 좋은 결과를 얻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안정적이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 사회에는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공유해 주세요.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복지 정보들을 계속 전해 드릴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